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오른쪽에 비석이 하나 있고요. 하마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어요. 탕평비를 세운 거를 보호하는 집. 각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때 영조가 친필로 하사한 거를 새긴 거고요. 탕평비가 그 당시에 워낙에 그 당쟁이 심했기 때문에 우리 유생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정말 좀 저기 앞으로라도 이렇게 막 당쟁하지 않고 서로 잘 화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미를 적은 글을 여기다 하사한 거니까 요거는 뭐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봐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마비라고 옆에 있는데 저기 써 있는 글자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 써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데는 보통 대소 인원 개하마 이렇게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대부분이 개자가 모두거든 모두 개자거든요. 그러니까 대소인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이곳에서 내려라 내려서 걸어라 하는 의미인데 여기는 대소인원 과차자라고 써 있습니다. 과차자 통과하는 사람 과차 여기를 통과할 사람들을 여기서 내려라 하는 의미로서 써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곳하고는 조금 다르게 써 있다.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뒤에 이쪽은 잘 안 보이시죠? 뒤에는 정덕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명나라 연호예요. 그래서 그 연호를 쓰게 돼 있는데 여기는 명나라 연호가 써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위에가 정덕 그게 뭐지? 명나라 연호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이 하마비는 궁궐 앞이나 그 다음에 종묘, 사직 뭐 이런 곳들에 주로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세워져 있는 것들인데 여기도 이런 게 세워져 있구나. 저는 사실은 잘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여기 써 있는 걸 보니까 정일품 이상, 정일품 뭐 이상이라고 해봐야 누가 있겠습니까? 정일품 이상이야 뭐 임금님이시죠. 근데 정일품은 이곳 그러니까 10보 전에 10보 전에 내려서 걸어와야 되고요. 정삼품 정도 되면 우리가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우리 대감마님, 영감마님 하잖아요. 그 영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20보 전에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정칠품 정도 이하는 30보 전에 내려서 걸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걸 새롭게 알았는데 그렇게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지나가면 안 보이니까 맨 앞에 있는 정문이라고 하는 건 신산문이라고 그래서요. 신이 들어가시는 문입니다. 그래서 저 공간은 우리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저 공간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고요. 단지 1년에 두 번, 기본적으로 두 번인데요. 2000 몇 년까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예전에는 음력 2월과 8월에 두 번 열렸어요. 석전대제라고 하고 문묘제례라고 합니다. 종묘제례처럼 문묘제례는 석전대제라고 하는데 1년에 두 번 열렸는데 기본적으로 열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얼마 전부터 바뀌어서 공자가 서거하신 날 기일이라고 그러죠. 기일 이게 5월 11일입니다. 양력으로 셉니다. 대신에 5월 11일 그 다음에 공자가 탄생하신 날이 있어요. 탄신일이 있는데 그게 양력 9월 28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이제 지금 문묘 제례를 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종묘 제례약 이런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문묘도 제례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묘에서 제례를 하거나 종묘에서 제례를 하거나 할 때는 임금님이 직접 오신다. 그래서 임금님 오시면 들어가시는 문을 이제 저희가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해서 들어가면서부터 하나하나 좀 보실게요. One, two, three, hit it!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렇게 쭉 걸어 오시면서 보시면 이제 주차장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특별히 뭐 이름을 딱 이렇게 지어놓거나 문마다 이름 지어놓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나눠드린 요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산문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나눠드린 이유는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위치를 좀 가르쳐 드리면 나중에라도 한번 찾아오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동산문은 어문이에요. 어문.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도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지 않고요. 임금님이 오실 때 아까 말씀드린 종묘 제례하는 것처럼 문묘 제례할 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임금님이 드나드시는 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문이 열려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이 가마 타고 오면 가마가 놓아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기다. 저기 앉아 계신 분, 그 뒤에 보면 그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얀데? 하얀데, 그죠? 하얀데? 예, 그 저기에다가 가마 놓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마 그러니까 주차장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 뭐 임금님이 저쪽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이쪽에 한번 들어가셔서 앞쪽에 있는 공간서부터 뒤쪽으로 해서 다시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김에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오늘 망분양하는 날이라서 또 이런 기회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성경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성경관의 그 의뢰부장으로 있는 박광영이라 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최소한에 분양 때마다 이렇게 이제 대성전에서 의식을 하는데 성경관과 향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모든 어떤 사당에서는 이렇게 분양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지금 성경관과 향교에서 하고 있는데 강원대 대성전 북쪽 이 자리를 갖다가 정이라 그래서 바른 자리 여기를 일단 공자님을 주벽으로 모시고 공자님의 3,000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두 분을 갖다가 배위로 모십니다. 바로 이제 동쪽 자리에다가 소라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안자를 모시고 공자님 수제자를 그리고 정자를 반대편에 보면 서쪽 자리에 목에다가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자를 또 동쪽 자리 두 번째 모시고 그리고 이제 맹자를 동쪽 서쪽 자리 두 번째 모셔가지고 공자님을 중심으로 안자, 정자, 자사자, 맹자 이 네 분을 갖다가 네 분을 배의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자님의 또 10명의 또 제자가 있어요. 그 10명의 제자를 갖다가 공무십철 그러는데 그분들을 동쪽 자리와 서쪽 자리 종향 위에다가 나눠가지고 5분 모시고 그리고 송나라의 유학자 6명, 송조 6천이죠. 성리학을 완성하신 그 6분을 갖다가 동쪽과 서쪽의 종향위로 다시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유교가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교가 크게 꽃을 피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학자 신라 때 2분, 고려 때 2분, 그리고 조선 때 14분 해가지고 아국 18년 그러는데 동쪽 자리와 서쪽 자리로 이렇게 차등을 둬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종 선생을 가장 먼저 줬죠. 그 다음에 최초원 선생 이런 식으로 다 모시고 있는데 현재 성균관에는 모두 이제 39분을 갖다가 모시고 있어요. 물론 조선시대에서는 135분을 모시다 그러는데 지금은 다 이제 우리나라 유학자들 중심으로 대성전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있고 동무와 서무는 좀 현재 비어져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예법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살짝 한번 살펴보시고 원래 사당인데 오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참고로 저쪽에 보면 준소 이제 술을 갖다가 그 이제 그 올릴 때 쓰는 어떤 그 뭐 작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샘플을 이제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눈으로 보시고 이제 사진 찍는 건 괜찮은데 바로 이제 막 만진다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 바랍니다. 이 안에서 그래도 이제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한 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예. 혹시 뭐 궁금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도 뭐 그 고려 시대는 그러면 정몽주 선생님하고 정몽주 안양 선생님. 안양 선생님 먼저 모시고 그다음에 정문 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모시는 분들에 보면
물론 이제 그 나이 순으로 모시는 것이 기본이지만 여기다가 이제 도통이라 그래가지고 나이가 어린 분이 먼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도통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이제 모시는 분들의 어떤 기준이 조금 다른데 도통 첫째도 공자, 둘째도 공자, 공자와 맹자와 주자의 가르침에 한치라도 어긋남이 있은 분들은 이렇게 못 모셔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예를 들면 다산성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아까 공자, 맹자, 주자 이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도학과 충실히 뛰어나신 그런 분들을 갖다가 선발해가지고 모셨다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약전 선생님이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 약간의 이제 그 서학, 전주학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통유예요. 모든 학문의 이제 통달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이 공자, 맹자, 주자님의 어떤 그 가르침 그리고 서성의 가르침을 갖다가 잘 받았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육이 어떤 어찌 보면 내 본땅이라 봐야 되겠죠. 예. 여기에 안 들었다 해가지고 그분의 가치를 갖다 우리 격하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그분들 마음대로 있으니까 지방의 향교라 그 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다 그분을 갖다 추모하는 어떤 공간이 있고 여기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선발했다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궁금한 거 하나만. 네, 예. 내가 더 궁금해. 네. 저기 일기 입학생이 네. 누구 이렇게 우리 알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기입학생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 여기는 좀 그런가요? 여기는 네. 조선시대 때 이제 진사생훈들이 들어왔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조 이제 7년 내에 성균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잘 알고 있는 아마 그 정암 조광조 선생님 여기서 실제로 이제 살아셨고 진사로서 실제로 사셔가지고 그분이 임금님께서 성균관에 와가지고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보는 시험을 우리 알성과거제라 그럽니다. 알성과거제에 이덕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계 이황 선생님 실제로 여기 오셔가지고 사셨어요. 생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과거도 합격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서 김인호 선생님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중봉 조원 선생님 이런 분들 다 여기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알고 잘 아는 어떤 율곡 선생님은 여기에서 사셨던 어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시지 않고 아마 이 근처에 보면 율곡로가 있잖아요. 여기 뒤쪽에 이제 율곡 선생님 어떤 그런 집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집도 바로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사실 안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유생으로서 성균관 유생으로서 이제 사실던 어떤 그 기록은 제가 찾기 힘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사진만 좀. 네, 예, 예. 묘정비가 그래서요. 묘정비, 그러니까 여기에 문묘를 만들게 된 그런 연혁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성전이 있으면 옆에 동쪽에 있는 동무라고 하고요. 저쪽에 있는 건 서무라고 해서 아까 그 우리 선생님이 다 의뢰 부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처럼 성현들을 많이 모셨는데 예전에 모셨던 성인들은 다 지금 중국의 선현들은 땅에 묻었어요.
앞에를 땅에 묻고요. 우리 종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묘도 만약에 공신들도 그렇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면 그걸 가져가지 않고 땅에 묻어요. 종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묻었다. 여기 동국 파전이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 그러니까 신라시대 2분, 고려시대 2분, 14명의 조선시대 분들이 모셔져 있는 분들만 다시 대성전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는 39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고요. 딱 보시면 뭐 나무도 좀 뭔가 좀 기운이 좀 있어요. 우리 대성전의 앞에 있는 나무를 보시죠. 두 그루가 있는데요. 저 측백나무입니다. 측백나무인데 측백나무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시신에서 사는 벌레 이런 충이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을 부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을 피우잖아요. 저기 분향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제례를 하거나 향을 피우는 거는 우리의 신을 하늘에 계신 신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퇴주한다고 해서 그 땅에다가 풀을 뿌리잖아요. 그건 몸을 다시 일으켜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 나무가 신성시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 나무는 잎의 앞면이나 뒷면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렴 결백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유교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기본적인 덕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삼강오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무가 그거를 또 지칭한다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오른쪽 나무 보시면요, 나중에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 가지가, 줄기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왼쪽에 있는 나무 보십시오.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삼강 오륜을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티나무 여기 있습니다. 느티나무 앞에 있는 건 느티나무인데요. 느티나무는 나무의 제왕이다. 여기에 같이 한 굵은 나무가 다 들어가 있고, 소목, 대목 다 씁니다. 소나무 항상 푸르다. 우리가 푸른 절개를 얘기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고요. 공자가 계신 곳에는 무조건 은행나무가 있다. 왜? 은행나무, 생단, 원래는 살구나무인데 우리는 은행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살구 행자에다가 은자를 넣어가지고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저 은행나무는 항상 우리가 들어가 이 성균관이나 향교, 농자고, 서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행단 아래에서 공자가 공덕을 이렇게 항상 그래서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일단 이동을 하셔서 다른 곳에 가지고 다른 너와는 말이 통하지. 저기 지도에서 한번 보시죠. 지도에서 보시면 맨 왼쪽 편 밑에 보면 6번 제기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가리키는 왼쪽 편인 모습입니다. 저기 제기고니까 여기 우리 어떤 그 제례를 할 때 쓰이는 기구들을 저기다가 다 이렇게 제기들을 보관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쪽은 제기고가 되어 있고요. 저기 보시면 뭐 대전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무고도 있고요. 서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무 쪽에서 쓰는 거, 서무 쪽에서 쓰는 거 이걸 다 나눠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앞에 보이는 건물, 이 앞에 보이는 건물은 여기서 보시면 수복청이라는 건물이에요. 수복청. 근데 이름은 좀 달리 써 있죠. 앞자가 대자랍니다. 저도 좀 헷갈렸는데 대학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맨 처음에 제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학당이더라고요. 건물은 왼쪽에 있는 제기고는 맞배지부, 그냥 맞배지부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보시면 약간 팔짝이죠. 팔짝지부. 그만큼 약간은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그런 정도는 했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복청? 이거 누가 쓰는 곳이야? 수복이 쓰는 곳이다. 수복은 여기에서 허드렛 일하는 노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옆에 보이시는 건물, 왼쪽에 있는 건물은 전사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음식을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아까 우리 제기고 수복청 있었잖아요. 수복청 맨 왼쪽 4번이라고 써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쪽 앞에 보이는 건물은 포주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그 포주 아니고요. 저기 희생을 손질하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뭐 소, 뭐 양, 돼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잡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손질하고 이런 공간이고 여기서는 그거를 요리하는 공간, 이런 공간. 종묘에 가셔도 이런 공간들이 다 같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해서 이름은 좀 다르지만 전사청은 어디 가나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포주는 이름이 좀 다르기도 해요. 종묘가 또 좀 다르고 또 어디 가도 좀 다른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요 기둥도 여기 가지에서 나와서 밑으로 뻗어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저기 더 길게 뻗어 나왔어요, 그죠? 더 길게 뻗어 나왔습니다. 거의 은행나무에서만 보실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해요. 근데 저게 그냥 저런 게 아니고요. 일본 혹시 일본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일본에 있는 은행나무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일본의 은행나무는 거의 대부분의 나무가 저런 걸 뽑고 있어요. 저거를 유주라고 합니다. 유주. 그냥 한국말로 하면 적기둥이에요. 그런데 저게 뭐냐면 내가 살기 힘들 때, 뿌리 호흡을 하기 힘들 때 내보내는 신호예요. 신호. 그러니까 일본 같으면 이 수분이 워낙 많아서 땅 속에서 호흡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어디 주로 많이 나와 있냐면 습기가 좀 많은 곳에서는 저걸 좀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렇게 유주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생장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구나. 근데 나무 자체는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죠. 이쪽 나무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쪽 나무는 6.25 때 우리 한국전쟁 때 포탄 맞았다던 나무예요. 포탄 맞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나무인데 지금은 잘 자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쪽 서쪽에 있는 나무는 아마 크게 그거는 그렇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 자체는 굉장히 그래도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이 연도를 보게 되면 잎을 보시면 이 잘 자라고 못 자라고가 표현이 딱 됩니다. 그래서 잎이 원래처럼 넓고 윤택이 나고 그러면은 자라는데 문제가 없는 건데 잎이 좀 나이가 들면 좀 작아지는데 얘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여기에 그래도 영양이 꾸준히 이렇게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는 됩니다. 비천당은 공부를 우리 명륜당에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공간에서도 강학을 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장소의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명륜당은 임금님이 직접 오셔서 과거 시험을 보기도 해요. 아까 우리 의뢰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성시 이런 얘기 좀 드렸어요. 알성시 3년마다 과거 시험은 식년시라고 해가지고 정기 시험이 있어요. 그 3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3년에 한 번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중에 알성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특별 시험이에요. 특별 시험. 거기에 여기 임금님이 뭐 매일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셨을 때 알성시라는 걸 보고 나서 인재를 등용을 하고요. 평상시에 요거 제 스토리텔링입니다. 평상시에 조금 예뻤던 애들, 왜냐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뻤던 애들은 일부러 시험을 봐서 책체를 해버려요. 계속 안 돼, 걔가 계속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을 때 와서
이렇게 특채도 하는 그런 역할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거를 그 읽다 보면 재밌게 좀 볼 수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사장의 제2 고사장 같은 느낌. 1고사장은 우리 명륜당이었고 2고사장은 여기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건물은 6.1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면 3칸이고요. 예, 측면이 지금 2칸인가요? 옆에? 몇 칸으로 보이세요? 몇 칸이에요? 한 칸이네요. 한 칸. 그럼 이 건물은 몇 칸집이에요? 3칸 집이에요. 네, 3칸 집입니다. 3칸 집이고요. 6.1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좀 특이하게 숫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 유교에서는 문물을 겸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그리고 글을 잘 짓고 쓰고 강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가지 정도의 6예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뭐 서예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글쓰기도 있다서 글쓰기 된다. 말타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활쏘기예요. 활쏘기. 그래서 임금님이 실질적으로 이곳에 오셔서 그 대사례라고 하는 활 쏘는 그 시합이라고 하는 시범을 보이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활을 쏩니다. 그래서 그 활 쏘기 했었던 그런 그 활과 그 궁을 보관했던 장소가 바로 이 6.1각이다. 6가지 중에서 하나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6.1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활과 화살을 보관했던 그런 공간이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교에서는 문물을 겸비하고자 했던 그런 의지가 좀 굉장히 많이 강했던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다는 걸 보시면서 옆으로 이동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 곳은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그 편액이 안 달려 있어서 이게 이름이 뭔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답사지를 보면 맨 꼭대기 17번 향관청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향관청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서월랑, 오른쪽에 있는 건 동월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향관청. 벌써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모시려고 하면 향과 축이 있어야 돼요. 향과 축. 그 향과 축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그 제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모셔야 되는 제관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곳에서 같이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 덕담도 나누시고 얘기도 하시고 준비 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월랑들은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여기에 기거를 하셨던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공간이고 평상시에는 일반 유생들의 어떤 그 필요한 공간으로도 활용을 했었던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건물 왜 뒤편에 섰냐면 굴뚝, 건축을 보실 때 굴뚝을 유심히 한번 보셔라. 굴뚝을 보셔라. 보통은요, 우리 궁궐에 가게 되면 지금 여기는 옆에 이제 굴뚝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대부분은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어서 위에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가라고 해요. 연기 나오는 집. 연가라고 얘기하는 다 막혀 있고 위쪽에 이렇게 있어서 옆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이렇게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데 가면 하나짜리가 있고요, 2개짜리가 있고요, 4개짜리가 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굴뚝을 조금 보고 다니셔라. 왜 그러냐면 하나짜리는 아궁이가 하나다. 여기에 2개짜리가 붙어 있으면요, 아궁이가
2개. 만약에 4개짜리가 4개짜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군이가 4개가 연결돼요. 그만큼 건물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아마도 그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건물 백골 건물이라고 합니다. 단청이 안 돼 있어요. 단청이 안 돼 있는 건물은 대부분 초가나 단청이 안 돼 있는 건물의 굴뚝은 이 처마보다 낮게 되어 있다. 앞으로 유심히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청이 되어 있는 건물을 보셨을 때는 처마 이 굴뚝이 처마 위로 올라가 있다. 이유가 뭘까? 단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고가의 건축 재료다. 그리고 그 고가의 건축 재료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려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경우들은 초가집이나 이런 일단 백골집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에 뭐라 그럴까요? 병충해가 많아요. 벌레도 많이 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연기로 훈중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골집 가면 벽에서 여기는 이쪽 벽 옆에 있는 측면 벽 같은데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줄 쳐져 있고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 그거를 용어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그게 굴뚝이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연기가 그쪽을 이 벽을 타고 그쪽을 통해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보온 건물에서 열을 더 뺏기지 않으려고 따뜻한 기운을 그쪽을 통해서 나가게끔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도 그렇지만 보온도 신경 쓰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는 건물 자체 겉에다가 가퇴라고 옆에다 한 줄을 더 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진 않았는데 한옥이 춥잖아요. 겨울 되면 엄청 춥잖아요. 만약에 추워서 추운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가퇴라고 하나를 더 만들기도 해요. 창고 역할도 하고 보온 역할도 하고 보안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우리 건축한 얘기 중에 하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바깥에 쭉 나와 있죠. 뭡니까? 석가래 많이 들어보셨죠? 석가래를 하는 이유는 지붕을 빼기 위해서. 석가래가 없으면 이 지붕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짧아져야 돼요. 석가래를 댄 이유는 거기까지 지붕을 끄집어내고 나올 수가 있다. 석가래 위에 보면 저기는 보이는데 우리 저기는 종경가게는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 건물에는 없어요. 이 건물에 없는데 종경가게는 있는 게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 안막새가 지금 밑으로 쳐져 있고 그 안쪽에 사각형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있죠.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면 이 동그란 게 지금 쭈쭈 들어가 있습니다. 동그란 게 있는 건 제가 아까 석가래라고 그랬어요. 그죠? 석가래 바깥에 나와 있는 사각형으로 쭉쭉쭉 나와 있는 거. 이게 뭐다? 부연. 그래서 여러분들 부연 설명하지 마 할 때 부연. 왜? 튀어나와 있어. 부연.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실 수가 있다.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번 기어 한번 볼까요? 기어 보시면 이렇게 혓바닥 내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혓바닥 내밀고 있는 거는 암기와예요. 암기하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덮어 있는 거는 숙기화입니다. 숙기화고요. 저기처럼 암기와의 밑에 쪽으로 혓바닥을 해롱하고 내려 긁고 있는 거, 그거는 막새라고 그래요. 막새. 그래서 암막새. 암기와의 끝에 있으니까 암막새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툭툭 위에 이렇게 덮어 있는 것 중에서 막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수막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적으로도 이런 내용들도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뭐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담장을 보시면 이걸 사괴석 또는 사고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꼭 어디 가든지 보면 꼭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어디 가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뭐냐면요. 이거 일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2장씩 들고 다닙니다. 양손에 2장씩 이런 식이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뭘로 꼬았을까요? 새끼를 꼬았어요. 새끼를 지금 이 안에 새끼가 있는 거예요. 옛날로 따졌다면 새끼를 꼬은 걸 그대로 갖다가 놓죠. 갖다 놓으면 거기에 속에다가 황토 바르고 옛날 같으면 이게 지금 이게 사마토라고 얘기하는 아까 그런 걸 발라서 속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만 겉에서는 이걸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새끼줄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다. 담장도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저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16번 정록청이라는 건물입니다. 16번 정록청이라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냐면 여기에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무화 하시는 분들, 사무원들이 쓰는 공간이에요. 사무 공간이다. 사무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옥을 보실 때, 이제는 건축을 보실 때 오늘 이유는 이제 다 아시는 겁니다. 뭘 아시냐면 겉에서 딱 봤을 때, 아 저긴 방이구나, 아 저긴 마루네, 이걸 아실 수가 있어요. 겉모습만 보면. 자, 이제 그거 가르쳐 드립니다. 자, 어느 쪽이 날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이런 모습. 이렇게 이게 궁궐로 가면 여기 초록색에 칠해져 있는 거예요. 칠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머름이라고 합니다. 머슴 말고 머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거는 요거 있는 거는 창이고요. 이 안은 방이에요.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자,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거는 문이고요. 열면은 마루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 저쪽은 있죠. 저기는 저거는 창이고, 그리고 거기는 저게 보통 저게 이제 우리가 대조정 같은 여성분들이 사는 공간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는 다 벗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옆에 딱 기대가지고 이게 딱 올라오는 정도의 높이거든요. 딱 높을 때 언녀나 누구 손님 오셨니? 그러면 네 이러고서 뭐 어쩌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딱 저기에 손 딱 짚고 있으면 딱 되는 자리. 이렇게 하는 그 방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방하고 마루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서리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서리청이 되어 있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 관원들이지만 하급 관원이에요. 하급 관원. 여러분들 아까 수복이라고 있었잖아요. 수복청, 그 남자 하인들이에요. 남자 하인들인데 여기 비천당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3번. 3번? 그거 말고 제가 얘기 잘못했어요. 서리청. 이게 없네. 여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자 하인들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공간이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인 것 같은데 그 자리는 여자 하인들이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왜 그러냐면 여기 식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식당이 있어서 그 여기에 있는 음식을 하고 뭐 이런 공간, 평상시 음식을 하는 그런 공간에 있는 여자 하인들이 있는 공간이었고, 남자 하인들이 있는 공간은 아까 얘기했던 수복청, 거기 있었다. 대학당, 아까 대학당이라고 되어 있었던가요? 그 공간이죠. 거기에 있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복청에 있었던 하인과 이곳에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공간에 있었던 여자 하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재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유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꼬마 동자가 돼요. 그리고 이 동자가 크게 되면 수복이 되는 거예요. 수복이 되는 거고요. 수복청에 있었던 남자 하인하고 그 공간이 이 성균관이 아닌 이 반촌에 있는 반인의 여식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아들을 낳으면 서리가 됩니다. 서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당시 신분사회였잖아요. 그렇지만 이 공간만큼은 어떻게 보면 그 신분에서 약간 벗어나기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취해법권적인 자리였지만 그래도 그런 그 룰은 있었다. 아까 그렇고요. 앞에 있는 공간 보시면 진사식당이에요. 진사식당이어서 이곳에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식당이어서 저 식당에 들어가서 아침, 그 당시엔 두 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두 끼만 드셨는데 아침 저녁이에요. 아침 저녁에
점을 하나씩 찍어요. 점을 찍는데 그 점이 2개가 됐을 때 1점을 줍니다. 1점을 줘요. 그래서 하루에 2끼를 다 먹으면 1점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30개의 점이 찍혀 30점을 얻어야 아주 기본적인 시험에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식년시,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이런 식년시, 그 다음에 알성시 이런 시험을 보려면 300개가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300점이 되어야 돼요. 300점이 되어야 실질적인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뭐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전혀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맞는 게 너무 힘든 경우여서 영조 때는 그 숫자를 내리기도 합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희 첫째 방, 저기 첫째 방서부터 이렇게 방이 쭉 있어요. 첫째 방은 약국이에요. 약국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있는 방들이고요. 저 위에 보시면 방의 위에 보시면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이름이 다 써 있어서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안유 최초의 성리학을 들여왔던 안유의 그 노비들이 안유를 지금까지도 대항하고 길이나 이럴 때 모시는 자리가 지금 요 건물인지 저 옆에 건지는 정확하게 지금 저기 그 위치가 지금 잡히진 않아요. 잡히진 않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요 공간이었을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이거 모시는 분들은 사실 그 쭉 내려오신 분들이잖아요. 내려오신 분들인데 여기가 바로 흥덕동천이라고요. 여기가 천이 이게 지금 이 길이 천이거든요. 천이고요. 요 바로 건너편이 지금 바로 반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바로 저 옆에서부터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이 하나 쭉 있었고 여기에 여기까지만 따져본다면 한 3개 정도의 다리가 있었어요. 건너올 수 있는 다리가 있었다. 그런 역할을 한 공간이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터고요. 양현고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성균관 유생들한테 식품 조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되어 있는 그 물품들, 그 다음에 이 석전 내재나 이런 데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조달을 하고요. 여기 써 있진 않지만 아까 우리 수복청 얘기 들었잖아요. 수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수복이 여기 소속이에요. 여기 소속으로 양현고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여기에 이제 있었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만이 그렇게 있었던 공간이 아니고 상당히 넓게 경모궁 있는 데까지 창경궁 있는 데입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저쪽으로는 해화역으로 해서 앞에 쪽으로 해가지고서 다 저쪽 우리 그 창덕궁 후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그 마을까지 다 그 공간이 전부 다 반촌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이 공간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공간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이 있었던 자리니까. 오늘은 원래 이제 저기 송시열 집터까지 가고 증주병립이라고 써 있는 그런 그 글자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흥덕사 터도 보시고, 그래서 그런 그 표석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또 생각들이 좀 있으실 텐데, 아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리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몫으로 좀 던져드릴게요. 왜냐면 또 그런 것도 있어야 또 직접 한번 가보시기도 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그런 것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저기 토요일 날 오전 굉장히 그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